장엄한 매질. 그것을 촉발한 것은 무엇이었나. 토요일을 떠올려 보자. 봄이다. 초록 이파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열린 문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까마귀들. 배수로에 물이 넘실거리며 흐른다. 희망을 품은 날씨. 토요일이면 플로는 가게를 로즈에게 맡기고 이제 몇 년이 더 흘러 로즈가 9, 10, 11, 12살쯤이던 시절이다. 다리를 건너 헬레티로 가서 사람들은 이를 윗마을에 간다고 표현했다. 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듣곤 했다. 플로가 귀담아 듣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데이비스의 부인, 성공의 신부 헨리 스미스의 부인, 수의사 맥케이의 부인이었다. 플로는 집에 오면 그들이 경박한 목소리를 흉내내곤 했다. 그들이 괴물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어리석음, 과시, 자화자찬의 괴물. 쇼핑을 마치면 그녀는 퀸스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 아이스크림 썬디를 먹었다. 무슨 종류? 플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로즈와 브라이언이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 기껏해야 파인애플이나 버터스카치였다고 하면 실망했고 틴 루프나 블랙 앤 화이트였다고 하면 좋아했다. 그러고 나서 플로는 담배를 피웠다.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말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담배가 있었다. 흡연은 플로가 다른 사람이 했다면 허세라고 비난했을 거면서도 자기가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토론토에서 일하던 시절의 남은 습관이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사실은 본인도 알았다. 언젠가는 퀸스 호텔에서 성냥을 꺼내고 있는데 가톨릭 신부가 다가와 자기 라이터를 들이댔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신부가 개종을 시도할까봐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또 언젠가 플로는 집에 오는 길에 시내 쪽 다리 끝부분에서 파란 재킷을 입은 소년이 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18, 19 정도. 그녀가 모르는 사람. 바짝 마르고 허약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뛰어내릴 생각일까? 그녀가 옆으로 다가갔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이런 것. 그러니까 돌아서서 재킷을 열어젖히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제 몸을 보여준 것이다. 추위 속에서 그 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플로는 코트 깃을 세워 목을 단단히 감싸야 했던 날씨에. 그 애가 손에 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플로가 말했다. 머리에 떠오른 단 한 가지 생각은 저 녀석은 지금 볼로냐 소세지를 가지고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플로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사실을 말한 것일 뿐 농담을 하는 건 아니었다. 그녀는 음담패설을 경멸한다고 주장했다. 가게 밖으로 나가 앞쪽에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거기 계속 앉아 계실 생각이면 입 좀 깨끗이 놀리세요. 자, 이제 토요일. 어쩐 일인지 플로는 윗마을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아 부엌 바닥을 닦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애초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고 봄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로즈와의 언쟁은 이미 시작되어 영혼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마치 어떤 꿈이 뒤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 고개를 넘고 문을 지나 다른 꿈들로 이어지는 것처럼 미치도록 흐릿하고 복잡거리고 익숙하고 포착이 힘든 상태. 그들은 바닥을 닦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의자들을 모두 밖으로 드러내고 있고 가게에서 팔기 위해 부엌에 비축해둔 재고 상품도 옮겨야 한다. 통조림 상자, 큰 깡통에 든 메이플 시럽, 등유통, 식초병 등등. 그들은 이 물건들을 장작 헛간으로 가져간다. 이제 5살이나 6살쯤 된 브라이언이 큰 깡통들을 끌어내며 돕고 있다. 그래, 플로가 샛길로 빠졌던 언쟁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며 말한다. 그래, 내가 브라이언에게 가르친 그 더러운 말. 무슨 더러운 말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부엌에서 장작 헛간으로 내려가는 한 닫짜리 계단 위에서는 하도 달아서 로즈는 무늬를 본 기억조차 나지 않는 카펫 한 조각이 깔려 있다. 브라이언이 깡통을 끌다가 카펫을 울게 만든다.
밴쿠버 둘을 로즈가 나직하게 읊조린다. 플로는 부엌으로 돌아와 있다. 브라이언이 플로를 쳐다보다 로즈에게로 눈을 돌리는데 로즈는 부추기듯 노래하는 목소리로 약간 더 크게 다시 말했다. 밴쿠버 둘을 콧물에 튀겼네. 브라이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를 잇는다. 소금에 절인 잡놈들을 밧줄로 묶었네. 바로 이것이다. 더러운 말. 밴쿠버 둘을 콧물에 튀겼네. 소금에 절인 잡놈들을 밧줄로 묶었네. 로즈는 그 구절을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배운 뒤로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플로에게 물었다. 밴쿠버가 뭐예요? 도시야, 아주 멀리 있지. 도시 말고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뜻이라니 무슨 말이냐? 하고 플로가 말했다. 그걸 어떻게 튀겨요? 로즈는 그렇게 말하며 위험한 순간으로 바짝 다가가고 있었다. 통쾌한 순간, 그 구절을 통째로 말하게 되는 순간. 밴쿠버 둘을 콧물에 튀겼네. 소금에 절인 잡놈들을 밧줄로 묶었네. 혼날 줄 알아? 예상대로 플로가 격분해서 소리쳤다.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입에 올렸다가는 제대로 얻어 터질 줄 알아? 로즈는 참을 수가 없었다. 부드럽게 흥얼거리기도 했고 무해한 말들을 또렷이 발음하면서 안 그런 말들을 흥얼거림으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콧물이나 잡놈 같은 말만 짜릿했던 건 아니다. 물론 그것들도 짜릿하긴 했지만 소금에 절인다거나 밧줄로 묶는다는 말도 그리고 상상이 되지 않는 밴쿠버라는 말도 다 마찬가지였다. 프라이팬 위에서 움찔대는 문어 같은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와해되는 이성, 불꽃처럼 튀는 광기. 로즈는 근래에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는 브라이언에게도 가르쳐주면서 같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효과가 있었다. 야, 다 들었다. 플로가 말했다. 그거 들었어. 너 혼날 줄 알아? 그렇게 플로는 경고한다. 브라이언은 경고를 새겨 듣는다. 장장 헛간 문 밖으로 달려나가 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남자아이라 돕거나 돕지 않을 자유,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집안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쨌거나 두 여자도 서로를 공격하느라 이용할 때만 그 애가 필요한 터라 아이가 가는지 어쩌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실랑이를 계속한다. 계속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서로를 내버려 두지 못한다.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화를 차곡차곡 쌓고 있을 뿐이다. 플로가 바닥을 닦기 위해 양동이와 솔과 걸레, 무릎에 받칠 더러운 빨간색 고무 깔개를 꺼낸다. 그리고 바닥을 닦기 시작한다. 로즈는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인 식탁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든다.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차가운 유포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진다. 작년 여름에 입던 꽉 끼는 빛바랜 반바지를 여름용 가방을 헤치고서 찾아낸 것이다. 겨울 동안 넣어둔 반바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난다. 플로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솔로 문지르고 걸레로 닦아낸다. 그녀의 다리는 길고 하얗고 근육줄이며 누가 지워지지 않은 연필로 강줄기를 그려넣은 것처럼 사방에 푸른 실핏줄이 비친다. 솔이 리놀륨 바닥을 씹어대는 소리, 걸레가 쓱쓱 지나가는 소리가 비정상적인 에너지, 맹렬한 혐오를 표현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플로는 로즈의 시건방진 행동, 무례함, 지저분함, 자만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을 괜히 고생시키려 들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그녀는 브라이언의 순진무구함과 로즈의 대바라짐을 입에 올린다. 오, 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지. 플로가 말한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렇게 말한다. 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로즈는 사악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유순한 태도로 반박하고 부정하며 극적인 무심함을 과시한다. 플로는 보통 때의 멸시 어린 냉정을 잃고 역시나 놀랍도록 극적으로 변해 자신이 로즈를 위해 인생을 바쳤다고 말한다. 어린 딸을 데리고 쩔쩔매는 로즈의 아버지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남자는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그와 결혼했는데 결국 여기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종이 울리며 식료품점에 손님이 왔음을 알린다. 싸움이 진행 중이므로 로즈가 가게로 나가 누군지 모를 손님을 응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플로가 바닥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풀어 던지고 신음소리를 내며
하지만 소통을 위한 것은 아니어서 로즈가 같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가 손님을 맞이한다. 로즈는 플로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 딱 적절한 시기네요. 확실해요. 되돌아와 앞치마를 맨 플로는 언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넌 오로지 내 생각만 하지. 내가 하는 일들은 생각하지도 않아. 난 뭘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럼 내가 훨씬 더 편해졌을 텐데. 로즈는 플로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한다. 아직 바닥에 엎드리지 않은 플로는 그 미소를 보고 양동이 한쪽에 걸려있던 걸레를 집어들어 로즈를 향해 던진다. 얼굴에 던질 생각이었겠지만 걸레는 다리에 맞아 아래로 미끄러지고 로즈는 발을 들어 걸레를 발목으로 잡아 느슨하게 흔든다. 좋아. 플로가 말한다. 이번엔 끝장이다. 좋아. 로즈는 플로가 장작 헛간문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헛간을 터벅터벅 가로질러 본체 입구로 걸어가 잠시 멈추는 소리를 듣는다. 본체 입구에는 아직 방충망을 달지 않았고 덧문만 벽돌을 괴어 열어둔 상태다. 그녀는 로즈의 아버지를 부른다. 경고를 담아 호출하는 목소리로 그를 부른다. 자신이 본의 아니게 전하게 될 나쁜 소식에 대비시키려는 듯이 그는 무슨 상황인지 짐작할 것이다. 부엌 바닥에는 대여섯 가지 다른 무늬의 리놀륨이 깔려 있다. 플로가 공짜로 얻은 자투리를 절묘하게 잘라 서로 맞춘 다음 양철철사와 압정으로 가장자리를 덧댄 것이다. 로즈는 식탁 위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사각형과 삼각형과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은 다른 모양이 마음에 들게 배열된 바닥을 내려다본다. 플로가 흙바닥에 놓인 삐걱거리는 널빤지 길을 따라 장작 헛간을 가로질러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플로 역시 늑장을 부리며 기다리고 있다. 그녀와 로즈 둘이서만은 이 상황을 더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로즈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온몸이 뻣뻣해지며 다리를 따라 전율이 흐르고 유포 위로 그 떨림이 전해진다. 평온하게 몰두하던 일과 머리에서 흘러가던 말들을 뒤로하고 자기 내면 밖으로 불려나온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 그는 말한다. 그래, 뭐가 문제지? 이제 플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풍부한 감정, 마음의 상처,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 목소리는 즉석에서 만들어낸 것 같다.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미안하다. 로즈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신경 쓰게 어떻게 했기에. 말대꾸하고 건방지게 굴고 험한 말을 입에 담았다. 로즈가 플로에게 한 말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플로가 그런 말을 자기 어머니에게 했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땅바닥에 패대기 쳤을 것이다. 로즈가 끼어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 한다. 무엇이 사실이 아닌 걸까? 아버지는 한 손을 들고 로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한다. 조용히 해. 로즈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애초에 자신은 언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단지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 플로가 자꾸만 부추겼다는 것. 그리고 지금 플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비틀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로즈는 플로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든 자신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다. 중요한 것은 갈등 그 자체이며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멈출 수 없다. 깔개를 댔음에도 플로의 무릎은 지저분하다. 걸레는 여전히 로즈의 발에 걸려있다. 아버지는 플로의 말을 들으며 손을 닦는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사태의 핵심으로 신속히 들어가지 않는다. 어쩌면 벌써 진력이 나서 자신의 해야 할 역할을 거부할 참일지도 모른다. 그는 로즈를 쳐다보려 하지 않고 로즈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려 하면 한 손을 들어 올린다. 자, 이런 일들을 남들이 알 필요는 없겠죠. 그건 확실해요. 플로는 그렇게 말하며 가게로 가서 문을 잠그고 창문에 외출 중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건다. 로즈가 글자 끄트머리를 멋진 곡선으로 장식하고 빨강과 검정 크레용으로 색깔을 넣어 플로에게 만들어준 표지판이다. 플로는 부엌으로 돌아와 가게로 나가는 문과 계단으로 올라가는 문, 장작 헛간으로 가는 문도 모두 닫는다.
플로의 신발이 청소가 된 바닥의 젖은 부분에 자국을 남긴다. 아, 모르겠어요. 플로가 감정이 극도에 달해 지쳐버린 목소리로 말한다. 저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녀는 로즈의 시선을 따라 아래를 내다보다가 자신의 더러운 무릎이 눈에 띄자 맨손으로 사납게 문질러 오히려 더 얼룩을 더 넓게 퍼뜨리고 만다. 저 애가 날 모욕해요. 플로가 허리를 펴며 말한다. 바로 이것이다. 설명. 저 애가 날 모욕한다고요. 그녀는 흡족해하며 되풀이한다. 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해, 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다면 넌 아직도 거기 앉아 빙글빙글 웃고 있겠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널 무슨 수로 당해내겠니? 로즈는 아버지가 플로의 과장된 수사에 약간 반대하는 듯한, 약간 난감해하고 주저하는 듯한 기운을 감지한다. 하지만 거기에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며 그녀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로즈가 안다는 사실, 그리고 로즈가 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안다는 사실을 상황을 호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발동을 걸기 시작한다. 딸을 한번 쳐다본다. 처음에는 차갑고 시비를 거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아버지의 판단을 로즈가 얼마나 가망 없는 처지인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그 눈빛이 사라지며 다른 것이 차오른다. 옹달샘에서 낙엽을 쥐으면 물이 차오르듯이 아버지의 눈에 혐오와 쾌락이 차오른다. 로즈는 그것을 보고 알아차린다.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뿐일까? 그녀는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차오른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니, 혐오가 맞다. 쾌락이 맞다. 아버지의 얼굴이 풀어지고 변하고 점점 젊어진다. 그리고 그는 플로의 말을 막기 위해 한 손을 든다. 좋아. 그는 말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이 단계는 끝났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벨트를 분다. 어쨌거나 플로는 이미 말을 멈췄다. 그녀도 로즈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아는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든 것이다. 아, 모르겠어. 애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플로는 도피구를 마련할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서성인다. 아, 애한테 벨트를 쓸 것까진 없잖아요. 그 벨트를 꼭 써야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벨트가 풀려나온다. 느긋하게. 필요한 지점에서 손에 쥐어진다. 좋아, 너. 아버지가 로즈에게 다가간다. 로즈를 식탁에서 밀친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얼굴 역시 그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배역을 괴괴하게 연기하는 형편없는 배우 같다. 마치 이 상황의 수치스럽고 끔찍한 부분만을 음미하고 부각시켜야 한다는 듯. 하지만 그가 가장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이 연기이고 그의 진심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연기이고 그의 진심이다. 로즈는 그것을 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이때 이후로 로즈는 살인과 살인자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다. 끝장을 봐야 하는 이유는 결국 부분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인 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나지 못한 일은 없다고, 가장 무시무시한 허튼 짓도 정당화될 수 있고 그 행위에 어울리는 감정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관객에게 교훈을 깨닫더라도 깨달음을 표시할 수도 없을 상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일까? 로즈는 다시 부엌 바닥을 바라보려 해본다. 아버지의 얼굴이나 벨트 대신 그 교묘하고 위안을 주는 기하 악적 무늬를 보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목격자들 앞에서 리놀륨 바닥, 물레방아와 시냇물과 단풍이 그려진 달력, 손에 익은 오래된 취사 도구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손 내밀어. 그것들은 로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어느 것도 그녀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무미건조하고 쓸모없게
심지어 쌀쌀맞게 변한다. 냄비가 아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리놀륨 바닥의 무늬들이 교활하게 곁눈질을 할 수도 있다. 배신은 일상성의 이면이다. 처음으로 혹은 두 번째로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질 때 그녀는 물러난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부엌간을 뛰어다니다 문으로 가려 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막는다. 그녀에게 용기나 태연함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다. 그녀는 달리고 비명을 지르고 애걸한다.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벨트를 내리치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 내던지고 자기 손을 쓴다. 한쪽 귀를 팍, 다른 쪽 귀를 팍, 이쪽 저쪽 팍팍 머리가 울린다. 얼굴을 팍, 벽 쪽으로 올려붙여 다시 한번 얼굴을 팍. 그는 딸을 흔들어대고 벽에 꽝꽝 밀치고 다리를 걷어찬다. 어리벙벙해진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명을 지른다. 용서해주세요. 아, 제발 용서해주세요. 플로 역시 비명을 지른다. 그만해요. 아직은 아니다. 아버지는 로즈를 바닥에 패대기 친다. 아니 어쩌면 로즈가 주저앉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딸의 다리를 다시 걷어찬다. 로즈는 말하기는 포기했으나 어떤 소음을 계속 내지르고 그걸 들은 플로는 외친다. 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그 소음은 모욕감과 패배감을 기꺼이 사력을 다해 드러낸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연기하며 보여주는 지독함과 과장을 로즈 역시 똑같이 보여주며 자신의 역할을 연기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폭력의 피해자 역할에 마음껏 몰입한다. 그로써 그녀가 불러일으키는 혹은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하는 감정은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가 진저리 치며 보여줄 경멸이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다.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 그는 딸을 정말로 다치게는 하지 않는다. 물론 로즈는 아버지가 정말로 그러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그는 손바닥을 펼쳐서 때리고 발로 찰 때도 어느 정도 절제를 발휘한다. 아버지가 이제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몰아쉰다. 플로가 끼어들게 내버려 두고 로즈의 멱살을 잡았다가 넌더리를 내며 플로 쪽으로 밀어버린다. 플로가 로즈를 붙잡아 계단 쪽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려고 떠민다. 어서 네 방으로 올라가 빨리. 로즈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간다. 일부러 비틀거리고 계단 위로 쓰러져 가며 문을 쾅 닫지는 않는다. 그런 짓을 하면 아버지가 또 뒤쫓아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몸에 힘도 없다. 그녀는 침대에 눕는다. 난로 연통에 난 구멍을 통해 플로가 훌쩍이며 항의하는 소리. 아버지가 플로에게 그렇다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했다고, 로즈가 야단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야단치라고 권하지 말아야 했다고 말하는 화난 목소리가 들린다. 플로는 이 정도의 매질을 권한 건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 일로 놓고 주거니 받거니 다툰다. 겁에 질렸던 플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자신감을 되찾는다. 그들은 언쟁을 하며 단계적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얼마 후 말을 하는 것은 플로 혼자뿐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 요란한 흐느낌을 억눌러야 했던 로즈는 엿듣는데 흥미를 잃자 좀 더 울고 싶지만 아무리 애써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진정된 상태로 접어들어 무자비한 폭행도 다 끝난 일, 바꿀 수 없는 일로 느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건과 가능성들이 멋진 단순성을 띠게 된다. 선택은 자비로울 만큼 명백하다. 어물쩡 얼버무리는 말은 전혀 조건을 붙이는 말은 거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결코라는 단어가 갑작스레 확고한 권리를 넣는다. 그들과 결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가 담기지 않은 눈길로 결코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벌할 것이고 끝장내버릴 것이다. 이러한 결의와 온몸의 통증에 감싸인 채로 그녀는 자기 자신도 책임도 초월하는 묘한 편안함 속에 둥실 떠 있다. 지금 죽어버린다면, 자살해버린다면,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중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적절할 것이다. 선택만 하면, 방법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녀는 기분 좋게 약에 취한 듯 순수한 우울감 속에 둥실 떠 있다. 그리고 가령 약에 취해 있을 때 자신이 완벽히 안전하다고 확실하고 아무도 해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다가 바로 뒤이어 돌연 모든 보호장치가 아직 꽤 온전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실은 치명적인 균열을 안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듯이 지금 이 순간 사실 그것은 플로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인데 로지는 당장의 평화와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또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는 확실한 깨달음을 동시에 경험한다. 플로는 노크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만 노크를 할까 생각을 하긴 했음을 나타내는 주춤거림이 느껴진다. 그녀는 콜드크림을 한 병 가져왔다. 로지는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침대에 얼굴을 묻은 채 앓은 채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아, 왜 이래? 플로가 불안스레 말한다.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 안 그래? 이걸 바르면 좀 나을 거야. 플로는 허풍을 떨고 있다.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플로는 콜드크림 뚜껑을 연다. 로지는 냄새로 알 수 있다. 은밀하고 유치하고 모욕적인 냄새. 그것을 절대로 바르게 놔두지 않으리라. 하지만 플로가 손에 큼직하게 덜어 준비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로지는 뒤채고 저항하면서 위험을 잃고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플로에게만 보여주고 만다. 좋아, 플로가 말한다. 내가 이겼다. 여기 두고 갈 테니 내킬 때 발라. 조금 더 후에는 음식을 담은 쟁반이 나타날 것이다. 플로는 그것을 말없이 내려놓고 나갈 것이다. 가게에서 파는 비타몰트를 큰 잔에 타서 만든 초콜릿 우유, 덜 섞인 비타몰트가 유리잔 바닥에 이르는 진한 줄무늬, 깔끔하고 먹음직스러운 작은 샌드위치, 붉은색이 진한 최상급 통조림 연어와 넉넉한 마요네즈, 제가 세트 안에서 꺼낸 버터 타르트 두어 개와 페퍼민트 즙이 든 초콜릿 비스킷, 샌드위치, 타르트, 쿠키, 범주의 상품 중에서 로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쳐다보기를 거부하겠지만 그런 먹거리를 앞에 두고 혼자 있게 되면 연어 냄새와 바삭한 초콜릿에 대한 기대감에 비참할 만큼 유혹을 느끼고 자극받고 뒤숭숭해져 자살이나 갖출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뻗어 샌드위치의 빵 테두리를 잘라내기까지 가장자리를 쓱 훔쳐내 밖으로 흘러나온 속이라도 맛볼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만 먹고서 나머지를 거부할 힘을 얻어야겠다고 결심할 것이다. 하나만 먹으면 티가 안 나겠지. 이내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망가져 전부 먹어치울 것이다. 초콜릿 우유를 마시고 타르트를 먹고 쿠키를 먹을 것이다. 유리잔 바닥에 가라앉은 메가 시럽까지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치운 그녀는 수치심을 느끼며 훌쩍이게 될 것이다. 이미 늦었다. 플로가 올라와 쟁반을 가져갈 것이다. 그녀는 그래도 식욕은 있나 보지. 혹은 초콜릿 우유 맛있었니? 우유에 넣은 시럽은 충분했고 하고 말할 텐데 본인이 느끼는 후회의 정도에 따라 나오는 말은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이제 유리한 입장은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삶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식사를 하리라는 것을 로지는 이해할 것이다. 내일 아침, 어쩌면 심지어 오늘 밤이라도 보기에 썩 좋지 않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난처하겠지만 저마다 한 짓을 생각하면 더 난처해도 이상할 리 없다. 그들은 기묘한 나른함, 어쩌면 충족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 회복기 환자의 나태함을 느낄 것이다.